예, 가상자산 세계에서의 해킹 사고를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우리 방금 김태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해커 집단들은 과거에는 개인이었는데 지금은 기업, 그것도 대기업화, 그리고 특히 일부는 국가 차원에서 해커를 양성하고 해킹을 통한 자금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지금 북한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면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식량 조달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북한 경제가 저렇게 어려운데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자금을 어디서 확보하고 있느냐. 근데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 가상자산 해킹을 통한 자금이 상당한 루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해커들에 의한 가상자산 해킹 실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일 대표님.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한 해커에 의한 가상자산 해킹 사고 아주 급증 추세잖아요. 네. 네. 그럼 북한이 언제부터 이 가상자산 해킹을 좀 시작했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해커 그룹이 뭐 라자루스라는 그룹도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김숙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보통 군사 목적의 활동을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 금융 해킹에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뭐 라자루스라는 그룹이 처음 활동한 것은 2009년 정도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코인 관련돼서는 2011년, 12년부터 이미 그 금융 관련된 해킹에 많이 집중해 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코인 해킹은 2011년, 2012년부터 그러니까 금융 예. 해킹 쪽을 2011년, 12년부터 해왔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다 해킹이 손쉬운 가상자산 해킹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킹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 볼 수가 그 있습니까? 전반적인 해킹의 능력은 뭐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서 뭐 세계 5대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실력을 갖고 있고요. 해킹 실력은 예. 북한 해킹 실력은 세계 5대 강국 중 하나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 해킹 기술은 세계 최고 넘버원입니까? 예, 넘버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해킹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도둑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가 도둑질을 통해서 얻어진 자금을 국가 통치, 네. 미사일 발사에 쓰고 있는 나라다. 네네. 뭐 실제로 그 이제 외국의 그 인텔리전스 기관들의 네. 그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작년 네. 한 해 그 가상자산 시장의 해킹 피해액이 총 38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도 해킹 금액이 예. 38억 달러. 예, 암호화폐 한정된 해킹 금액이 코인 예. 해킹만 38억 달러다. 38억 달러인데 그중에 약 50%가 조금 안 되는 17억 달러 정도가 북한에 절반이 북한에서 해킹했다. 예,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고요. 야. 그리고 그 자금의 한 3분의 1 정도는 뭐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으로 국방 분야에 쓰고 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 그렇지 않고는 그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경제 제재.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요즘 뭐 북한에 진짜 아사자라는 게 뭡니까? 예,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게 아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17억 달러 해당되는 코인 해킹. 예, 뭐 정부 발표에 따르면 뭐 2021년 북한의 수출액이 대략 8천억 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한 해 북한이 벌어들인 금액이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서 17억 달러를 벌어들인 거니까 그 수출액의 뭐 거의 20배에 달하는 금액 아닙니까? 아, 북한이 외국에 상품 수출한 금액이 예. 20배가 예, 가상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다. 해킹 도둑질하는 것이 예,
북한 수출액의 20배다. 거의 뭐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자금 조달의 주된 뭐 어떤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상자산 해킹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죠. 참 국가가 도둑질하는 것을 공식적인 자금 수입으로 잡는 나라는 사실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는 어렵네요. 물론 이제 북한은 공식적으로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그러합니다. 예. 그러면 북한에서 이 코인을 해킹했던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뭐 사실 그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그 큐빗 해킹 사건도 북한이 배후에 있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로닌 네트워크 해킹 사건이라든지 또 워멀 브리지 해킹 사건, 뭐 그 다음에 업빗 해킹 사건 등등 그 종류와 범위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도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부 네, 그리고 외국 미국 등과 공조를 통해서 다양한 방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방패 활동. 일단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사실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난 이후에 그 후속 조치라고 보면 그 가상자산이 현금화되는 걸 막는 것, 이게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미국과 한국은, 그 우리나라 정부는 공조를 통해서 그 사이버 보안 분야의 공동 제재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올해 2월에는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분야 독자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누구 제재를 했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가상자산 탈취나 네. 또는 해킹 등의 활동을 벌인 자, 네. 또는 그 해킹에 필요했던 도구를 개발한 사람, 네. 또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투여된 인력. 구체적으로 실명을 말씀해 그 박수혁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예. 뭐 김진혁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근데 또 그 조직도 그 제재를 했잖아요. 예, 뭐 모란봉 대학이라든지 예. 몇 개 대학들, 그 전문 인력 양성에 활용되고 있는 대학들도 제재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뭐 4명의 개인과 7명의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언론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국가가 전 세계의 코인 해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북한인 경우 공식적으로 외국에 수출한 금액의 20배에 달한다. 그 도를 가지고 미사일 발사나 핵과 같은 국방에 쓰고 있다. 참으로 우리 그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게 뭡니까? 혹여나 내가 거래소 등을 통해서 해킹을 당했을 때 어떠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분야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그 김태일 대표님. 네. 아까 우리 김정혁 교수께서 잠시 요거는 좀 김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외국의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 그 사전에 보험 등을 들었다가 거래소 등이 해킹을 당했을 때에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주는 사례들이 외국에는 좀 있다고 그랬죠? 네. 예, 그걸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외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회사 자산으로 보상도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에 지금 그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상품명이 뭐가 있습니까? 그 상품명은 이제 보험회사마다 다르고요. 예. 가상자산 관련된 사이버 공격,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그 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외국에는 예. 가상자산 해킹 피해보상 보험이 나와 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디파이나 커스터디, 그렇죠. 지갑 이런 네. 업체에도 다양하게 보험 상품이 나와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가상 자산 취급업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다른 도난, 또 음. 내부 직원에 의한 내부 보안 사고 이게도 다 보험을 커버리지를 좀 넓혀 나가고 있고요. 그 보험 금액도 뭐 10억, 100억이 아니라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 피해가 즉시 또 전체 피해자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노력을 외국도 하고 뭐 있습니다. 그게 제도화된 나라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 거래소가 선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이게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거래소들이 이제 그 글로벌 거래소이다 보니까 더 많은 고객에게 가장 이제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객에게 주의를 주지만 외국의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은 고객에게 안심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보험을 가입을 적극적으로 혹시 하고 그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까? 바이낸스 보험은 과거에 이제 그 콜드 월렛이나 예. 개인정보 유출 보험만 가입돼 있다가 최근에는 핫월렛도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핫월렛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보험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보험 금액도 크지만 전체적인 그 위험성을 감안해서 해킹이 집중될 수 있는 곳이 핫월렛이다 보니까 여기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가 아직은 덜 됐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의 일부 거래소인 경우에는 그 코인 사고,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들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우리 그 김태일 대표님, 네. 잠깐 우리 앞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거래소들 해킹 사고가 있었다. 예. 그럼 국내에 지금 그 코인 해킹 보험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의 로이드라든지 예. 런던 로이드나 아니면 뭐 그레이트 아메리칸 인슈런스 같은 회사들이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 중에 있는데요. 네. 국내에는 아직 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험 외에 그 가상자산 개인정보보호 관련 피해 보험만 예. 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코인을 도둑질 해킹 당했을 때 네, 재산 피해 보상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예. 없다. 예. 그러면 현재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 해킹을 당했을 때 네, 네.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래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국내 거래소 중에서 아직 외국의 그 코인, 즉 코인 재산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도 아직 없을까요? 글쎄,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이버 보안, 해킹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험을 든 거래소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했던 뭐 영국의 뭐 런던 로이드라든지 그런 회사와 관련돼서 보험 상품이 계약돼 있는 거래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내 거래소들이 하루속히 그 코인 해킹, 즉 코인 재산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용자 피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 김정혁 교수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결의 중인 그 가상자산법에 보면 네.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대비한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조항이 있다 그러죠. 그건 어떻게 규정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난 가상자산 5월 11일 날 네, 통과되고 네. 법사위로 넘어갔죠. 네, 예. 가상자산법이라고 하고요. 예. 거기가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 법안이 많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킹이나 전산 장애에 됐을 때 대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강제 조항이 있다. 네, 이번에 명시돼서 정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그게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시행은 이제 본회의까지 가려면 1년의 절차가 좀 남아 있고요. 빠르면 내년 6월에 아마 본회의 통과돼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그 국회에 결의 중인 가상자산법인 경우는 5월 11일 날 정무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넘어가는데 6월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나면은 그 부칙에 의해서 1년 후인 내년 한 7월 달 정도, 그러면 내년 7월 이후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에는 가입한 보험에 의해서 피해자,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 법원에서 말이죠. 네.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거래소가 해킹을 피해를 본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네. 코인 피해 보상을 해라는 판결이 났던 사례가 있죠. 네. 최근에 이제 명확한 사례가 판례가 하나 나왔고요. 네, 과거에는 그런 판례가 없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특정 거래소가 지금 450억 정도 해킹을 당해서 이게 어느 거래소죠, 그게? 코인네일 거래소라고 코인네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인네일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 운영사가 리니스라는 그 네.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이제 해킹에 대한 피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죠. 예,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1심, 2심까지 가서 2심 법원 판결은 그동안 예치한 코인과 그리고 그동안 4년 동안 유예된 뭐 기체 상환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뭐 3억 가까이 지급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서 좀 앞으로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 소비자 피해에 이제 이런 그 법정 소송을 갔을 때 좀 더 건전하고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보안도 강화해야 되고 예. 그럼 좀 경각심을 주는 판례라고 볼 수 판례가 있습니다. 나왔다. 네. 그러면 그 이건 새로운 판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2심인 그 서울고법에서는 왜 거래소 해킹 피해로 인한 그 코인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네. 판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제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그 아니 판례가 판결문에 보면 예, 뭐라고 지금 그 적시가 일반인이 있습니다. 봤을 때도 그 판례가 그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예,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운영을 하면서 피해자 보상이나 어떤 해킹에 대한 그 방지 노력이 좀 불충분했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된 그 어떤 그 코인에 대한 홍보는 많았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지가 없었고 공정 감시나 또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충분한 알 권리, 뭐 약관 이런 것들이 좀 소비자한테 좀 불리하게 조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나 내부 통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위해서 모든 걸 좀 잘 갖추고 운영을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가상자산 이제 코인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피해 보상을 해라. 네, 그리고 아까 그런 취지로 왜 그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지 판결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를 통한 그 코인 해킹 피해가 났을 때에 해킹 피해의 원인을 누가 입증하느냐 하는 그 입증 전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은행이 이용자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은행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걸로 입증전환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지금 국회에 계류진 그 가상자산법에 보면 네. 부대 의견에 의해서 그 책임 입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네. 그 지금 부대 의견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부대 의견이 적시를 하고 있어요? 부대에게는 이제 뭐 생소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이미 금융회사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명시돼 있어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있고요. 예. 금융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러면 무과실 당연히 책임이고요. 금융기관 은행이 보상을 해라. 그렇습니다. 예.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 또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그 기존의 전자금융 감독 규정도 금융기관 수준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 계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1단계법에 의하면은 그 해킹이나 전산 사고에 대비한 그 해서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보험이나 공제 가입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6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후인 내년 7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고요. 인터넷 금융 거래와 같이 은행이 이용자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은행이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라 네. 하는 부분인 경우는 2단계 입법화는 내년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이 입증 책임 같은 조항 같은 경우는 빨라야 2026년도 상반기 가서 시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루빨리 국회가 계류 중인 가상자산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그 김태일 대표님,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 뭡니까 코인 피해, 재산 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없었지만 뭐 일부 개인정보 관련 그런 그 보험들은 어떤 보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돼서 뭐 그런 정도를 보장해주는 간단한 보험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규모도 크지 않아서 실제 이제 보상 금액도 크지는 않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세계의 해킹 실태, 그리고 거래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 과연 해킹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어떠한 피해를 보상해야 될 것인지 국내의 사례를 받고 결론적으로는 국회가 하루빨리 가상자산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거래소가 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거래소가 이용자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래소가 당연히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을 처리를 해서 혹시나 모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전액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가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코인, 해킹의 현황과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우리 두 분 전문가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